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밤잠을 설치고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결국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하던 순간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만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함.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각자 다른 말을 해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습니다. 25살 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다녔는데 10년 후에 보니 그때 나갔어야 했다고 후회하거나 40살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는데 몇 년 후 집값이 2배로 뛰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30대 중반에 결혼 상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아쉬워하거나 이런 후회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것 같고 모든 선택이 틀렸던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는 의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하는 걸까요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때는 안전함을 추구하다가 어떤 때는 무모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들 말을 맹신하다가 어떤 때는 고집스럽게 혼자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선택하니까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기준들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들 말이죠. 이 기준들을 알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후에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무서워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그 감정들이 다 사라져 있을 겁니다. 남는 것은 오직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32살이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당장은 급여도 적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42살의 내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스타트업에 갔다면 비록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 회사가 망했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안전한 길만 선택했다면 42살의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때 도전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당장의 손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당시에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했죠.
당시에는 굴욕적이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내 가치관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 이런 외부의 기준으로만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런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남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같은 기분이 들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돈인지, 자유인지, 안정인지, 성취감인지, 가족과의 시간인지. 이것을 모르면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족과의 시간이라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출장이 많고 야근이 일상인 직장은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취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편안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직장보다는 힘들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20대에는 성공과 인정이 가장 중요했지만 30대 후반이 되니까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는 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치관이 아니라 현재의 내 가치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회적 기준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말이죠.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결과만 상상하고 선택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했을 때만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는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최악의 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험 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투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 적용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 선택이 완전히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실패한다면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집을 팔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본다면 전세로 살면서 다시 모으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는데 잘못된다면 혼자 살면 됩니다. 외롭겠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면 그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돈을 걸고 도박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아이들 교육비까지 투자에 넣어서 전 재산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도전하는 거죠. 네 번째,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종종 이 선택이 가장 큰 후회를 남깁니다. 30살 때 창업 기회가 있었는데 안전하게 회사에 남아있기로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40살 때 이직 제안이 있었는데 현재 직장에 그냥 남아있기로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29살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선택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함을 선택한 것이고 현재 상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후회가 특히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적어도 도전해봤다는 위안이라도 있지만 후자는 그마저도 없죠. 물론 안전한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무서워서, 복잡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현재 상태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5번째,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이고 어떤 단점도 없는 선택을 원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얻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더 높은 연봉과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직장에서 쌓아온 인간관계와 안정감은 포기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얻지만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은 포기해야 하죠. 아이를 낳는다면 부모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얻지만 부부만의 시간과 경제적 여유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인정하고 선택했다면 나중에 포기한 것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애초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인식 없이 선택했다면 나중에 포기한 것들이 그리워져서 후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이란 본질적으로 포기를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은 참고만 하세요.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 내 성격, 내 환경, 내 목표를 정확히 알 수 없죠. 부모님은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서
항상 안전한 길을 권하실 수도 있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지만 그것이 내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개인적 역량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서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조언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나만이 질 수 있으니까요. 조언을 들을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조언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조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여러 조언들을 종합해서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7번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결정을 미루세요. 화가 나거나 너무 흥분되거나 실망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이죠. 상사와 크게 싸운 날 홧김에 사표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을 들은 직후 과도하게 낙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충동적으로 이별을 선언할 수도 있죠. 이런 감정적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대부분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정적 상태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는 오래 남죠. 이럴 때는 최소한 하루,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때는 왜 그렇게 흥분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모든 결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도 있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대부분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직업, 결혼, 이사, 투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감정적 상태에서 내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후회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냉정하게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일단 심호흡을 하고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8번째,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선택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은 나중에 바꿀 수 있고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죠.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빠르게 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죠.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라 싶으면 중간에 그만둬도 큰 손해가 없어요. 새로운 음식점에 가보는 것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면 되니까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집을 사는 것은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물론 팔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선택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험해 볼 수 있는 것과 신중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죠. 되돌릴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일단 해보면서 수정해 나가는 태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9번째, 내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감도 무시할 수 없는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말투 같은 것들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직감은 보통 맞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느낌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왠지 끌린다면 그 이끌림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무의식이 뭔가 좋은 가능성을 감지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직감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분석과 직감적 판단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선택을 할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둘이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는 것이 좋죠. 논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직감은 저렇게 말한다면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직감을 따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직감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길러진 것이지만요. 그냥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육감인 거죠. 직감을 기르려면 평소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정확한 직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0번째, 성공보다는 성장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성공은 외부의 기준이고 성장은 내부의 기준입니다. 성공은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지만 성장은 내 노력에 달려 있죠. 성공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실패했을 때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도전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선택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편안한 직장과 힘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직장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성장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몇 년 후에는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성장 지향적인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성공만 쫓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죠. 성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성장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도 하나의 학습 기회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실패했을 때는 뭐가 잘못되었나 진지하게 분석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한 10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준을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 중 몇 가지라도 생각해 본다면 분명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갈래길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